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역시 정치권이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또 이런 핫 이슈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먼저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4월 27일은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체제 구축을 향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회담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자칫 남북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에 아직 합의된 단일 의제가 없습니다. 대북 압박 제재를 계속하면서 비핵화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2018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입니다. 자, 진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국내에서는 가능하면 의제를 빨리 이제 결정하기를 원하는 여론들이 많지만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시간을 끌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도 25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 걸 그래요? 보면 북한은 어쨌든 의제를 갖다가 이제 가능하면 늦게 이제 할 텐데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본인이 먼저 제의해가지고 북경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의 전술에 자 이제는 북경을 갔으니까 그 다음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만나서 뭐 4월 27일 날 개최한다고 합의 본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실무회담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또는 여기서 어떻게 공동 발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실무자들 뭐 정부석 뭐 홍보수석 또는 저 안보실장 같은 분들이 할 테지만 어쨌든 실무적인 걸 만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4월 27일 전까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의제를 정한다고 해서 세 번째 만난 남북 정상회담이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진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의제도 합의 안 하고 정상회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러나 고위급 회담에서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형편이죠. 네, 고위급 회담 며칠 전에 네. 아니 남북 정상회담 양 정상이 만났는데 네. 사전에 의제도 합의하지 않고 만난다? 그러다 정상회담 아무 내용도 안 나오면 그건 굉장히 부담 아니에요? 뭐 바깥으로 그거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몇 가지 의제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핵화 문제나 뭐 남북 간의 남북 평화체제. 발전이나 또 평화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는 거는 뭐 불문가지죠.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지금 뭐 북미 간에도 또 뭐 그 북한과 또 중국 간의 정상 네. 만났을 때도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게 어차피 정해진 가장 큰 틀의 의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논의될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11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인데 사실 그 연초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던 그 남북 정상회담인데 청론에서 이렇게 합의해 놓고 네. 세부 사항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날짜까지 잡혔으니
그리고 또 아마 최초로 남측 우리 판문점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모두가 볼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짝 넘어오는 거죠, 판문점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죠. 굉장히 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과거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인 김정일보다도 굉장히 오히려 더 담대하다. 그런 점에서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DJ 때는 박지원 그 당시 장관이죠. 네. 박지원 장관이 사전에 의제를 조율했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그걸 특사로도 조율하고 갔었고. 조율하고 그거를 이제 양정상이 만나서 합의하는 뭐 네. 2박 3일 동안.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네. 아무래도 지금 본인이 이 10년사에서 던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 지금 북미 간 남북 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주도권을 쥐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노무현 네.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때도 어쨌든 이제 아주 가장 많은 합의들을 해냈었죠. 네. 14선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물 건너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제2개성공단 그 남포까지 그 공단을 확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합의들을 이뤄냈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다 그냥 이제 물 건너 가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의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큰 그 의제이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핵화를 이성건이 그러잖아요. 민심이 바라는 게 의제다. 민심이 바라는 게 의제다. 뭐 조명근 장관 의제는 충분히 뭐 협의할 거라고 했지만은 리선권이 그 얘기한 대로 실제로 이게 실무선상에서 실무 간의 의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 고위급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김정은의 최종적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7일까지도 그때 가봐야 그래서 그 전에 뭐 의제 물론 그 전에 기본 합의는 이루어지겠죠.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겠지만은 그게 이제 뭐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발표를 하고 김정은이하고의 그리고 단판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이걸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였고요. 단판 성격이 강했네. 그렇죠. 판문점에서. 어쨌든 이번 아까 뭐 우리 두 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네. 회담은 사실 이 그 대단히 급속도로 이 그 진전이 그렇죠. 되고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간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린 아이 취급을 했는데 하는 게 보면 어리잖아요. 대단히 명민하고 대단히 전략적이고 지금 이 국면에서 세계 그 외교가에 그야말로 총화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북미 남북 회담 그다음에 북미 회담 앞두고 이 시진핑 찾아가서 중국에 이제 북중 회담을 할 거라는 예상은 사실 세계 그 모두가 다 허를 찔른 거였거든요. 그것도 이설주를 또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시켜서 스타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상 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미국과 나는 당당하게 국가 대 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외교하겠다라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고 또 대단히 전략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이고 네. 참 모두 놀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왜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생각한 건지 아니면 김정인과 거의 참모들이 계획한 건지 모르지만 네. 1월 1일 신년사부터 이어지는 평창올림픽부터 이어지는 이것들이 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북한이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것 생각이 같죠? 드는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자,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로를 이야기하고 굉장히 선의해서 대통령은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원해서
북경을 갔다 왔다는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네.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왜냐? 지금 언론 보도도 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확고하다. 자, 일괄 타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청와대 관계자 멘트라고 나오는 거는 되게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석들이나 안보실의 고위관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25년 동안 이 된 걸 하루아침에 풀 수가 있겠느냐. 단계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정치 꼼수를 쓰는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앞서 두 차례와 좀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임기 말기 그러니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임기 중반에 가셨는데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빅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제 뉴스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서 핵 폐기를 통한 평화 질서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만들었다는 걸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정은이 중국 가고 만약에 또 푸틴 만나러 갈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상황을 만들므로써 우리 정부가 할 운전대를 잡아서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결과로 나온 것이고요. 또 미국도 지금 존 볼튼 지금 보좌관을 갖다 임명함으로써 이 사람이 임명받기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김정은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결론부터 핵 폐기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군사적 옵션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군사합동훈련에 민간인들을 갖다가 빼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강경파들이 득세한 미국 그리고 중국과도 이제 협상을 하는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룬 거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만 우리의 상대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의제 선정부터 해서 굉장히 좀 우리는 심플하게 원칙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북한의 어떤 북한 사람들은요 외교라든지 이런 술수는 굉장히 김일성 때부터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저는 좀 김이 빠졌다. 그때 좀 뭔가 좀 더 큰 거를 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조금 김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6년 동안 사실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외국 방문이 지금 중국인 셈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신년사 이래로 중국 첫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사이에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광폭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북중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 체제를 쫙 마련해놓고 나서 지금 김정은을 만난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운 김정은 또 북한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죠. 사실 얼마나 뭐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중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북중 회담은 양쪽의 윈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여전히 차이나 패싱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북한이 필요했던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나 압박을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도 우리 놓지 않겠다라는 거를 또 한번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북한으로서도 지금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불안한 점도 있겠죠. 그리고 어찌됐거나 중국을 조금 지렛대 삼아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을 전격 방문했던 거고 아마 이거는 그 누구도 그 심각하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외교 행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의 김이 조금은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김정은의 그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뭔가 좀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국면이 개입되는 것 같은데, 자 문재인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뭐 그러니까 중재자로 보면은 네. 결국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미국에서는 단 한 번에 그냥 네.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싶겠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그 핵을 폐기하더라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결국 자기들 얻어낼 것들은 다 얻고 심지어는 이제 이 북미 수교까지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에 앞서서 가장 우선되는 게 결국 김정은의 체제 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 그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오게 하면서 결국 그 속에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들어와서 논의하게 만들고 그것을 적당하게 조정하고 타협해낼 수 있으면 그게 운전자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두 분 말씀하시지만 이 타결이라는 게 결국 북핵 타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괄 타결 한 번에 그냥 다 리비아식으로 또는 고리디우스 매듭을 푸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좋겠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풀릴 결국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사전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정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정상이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내면은 결국은 이제 실무에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이지 이렇게 일도 양단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냐. 또 특히 지금 누굽니까 이번 새로 된 보좌관 볼튼이 얘기하는 리비아식 이 방식이라는 게 결국 리비아식 방식에 의해서 가다피는 결국 마지막에 쫓겨났잖아요. 10년 뒤에.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 방식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또 합의를 이뤄내고 또 북미가 정상이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일본 나중에 그래서 서로 인도스를 해주면서 인도스를 하고 결국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면서 정상화 시켜내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자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서 의원의 이 말이 사실 모범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이유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압박과 제재를 계속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지금 BOA나 영국의 미러지 같은 거를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 1년에 7천억, 8천억을 갖다가 무슨 호화 사치비로 쓰고 했다는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돈줄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먼저 제의해서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친중파인 장성택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조카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굉장히 많은 장성택 라인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우호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미국이 제재할 때 같이 제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북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밀무역 같은 걸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유엔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지금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뒤로 밀무역을 봐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 지금 차단시키느냐에 대해서 김정은이 나름대로 협상을 했을 수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카드가 많이 손에 쥔 겁니다. 왜? 러시아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뒤로 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조금 더 당당하게 우리 좀 단계적으로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테고 트럼프는 반대로 무슨 이야기냐 내가 당신을 만난다는 거는 패키지로 바로 선 핵 폐기하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 원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방 사회에 나오게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워싱턴과 평양은 완전히 제가 볼 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효과가 있었던 압박과 제재라는 카드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그래서 되나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한 말은 이겁니다. 압박과 제재를 절대 늦추지 않겠다. 그런데 이걸 갖다 만약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원칙을 파기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렇죠.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목표면 그게 가능한 거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북미 회담을 통해서 정말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공고히 하겠다는 게 목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간에서 어떤 중재자 징검다리 회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에 맥마스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볼트는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기를 치면 후세인 꼴 날 거라고 공공적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은 김정은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 입장으로 들어간다면요 미국과 북미 회담의 결과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그 러시아, 중국의 개입은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어떤 그 딱 결론을 도출해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이고 그 북미 간에 두 정상이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데 결국 북한의 핵폐기라는 게 뭐 리비아식으로 존 볼튼이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리비아식으로 그렇게 풀어버리거나 뭐 일괄 타결해서 풀을 방식이 북한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검증을 일단은 그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폐기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두 정상이 만나서 뭐 할 거냐. 결국 이 큰 틀에서 그 폐기를 하겠다는 큰 틀을 세워 놓으면 오늘 청와대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틀을 세워 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누가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뭐 내 책상에 더 큰 버튼이 있느니 없느니까지 가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이 체제로 그래요. 그 대화의 체제로 지금 이 진행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인내를 가지고 결국 그런 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예. 거기에 마지막으로 대해서 김 의원님 얘기 듣고서 정리하는 거기에 걸로 대해서 하죠. 뭐 예.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물론이죠. 시시비비의 예,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어찌됐거나 중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호자 역할을 해준다고 하거나 또는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는 기미가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손바닥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야 이게 아닌 지금.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그 좋은 성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내 뒤엔 중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김정은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지금 패를 쥐게 된 셈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반응이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비핵화 북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그 백악관의 그 세라 대변인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도 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성도 되고요. 또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 그 중국에 대한 경고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중이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대호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만남 이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금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육자회담 당사자 중에 지금 한마디로 제외되어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굉장히 안달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5월 달에 있을 뭐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네. 그 저편 패싱으로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한 아베 국내 문제로도 공경에 처한 아베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예. 일단 김정은이 중국 갔을 때 시진핑은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했냐면 시진핑이 말하면 마치 아버지나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는 듯한 김정은의 모습을 보도하고 AP통신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새 포도주 병인데 담긴 포도주는 옛날 포도주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도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깍듯한 예의를 차린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는 시진핑을 만나서 김정은이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저는 알겠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쪽으로 예.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양쪽 듭니다. 구도를 보니까 서로 유리한 장면만 내보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거 같네요. 말씀 뭐 들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압박과 제재 카드가 미중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면서 계속 지속되느냐. 만약 그게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국면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그걸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하고 잘 해야 되겠다. 뭐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 문제는 계속해서 연이어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 평화와 정의로 한다.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의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 존중 사회 등 8대 정책 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정치 현안입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음 주에 이제 교섭단체 등록을 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제4의 교섭단체, 이 공동교섭단체가 정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에 전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지 이 문제 갖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요? 예.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출범의 의미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평화당이 이득이에요, 정의당이 이득이에요, 이거? 서로 서로 다 이기지 윈윈이죠, 뭐. 그래요? 네, 어차피 교섭단체 안 되는 두 정당이 그래도 힘을 모아서 정의당이 좀 더 이득 아닌가요? 아닌? 한 석이 모자라건 뭐 10석이 모자라건 어차피 양쪽은 다 안 되는 아, 거였는데 그래요? 힘을 합쳤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2004년인가요? 그때 민노당이 이제 원내 의석을 13석 얻은 때 말씀하시는 열성인가 확보했을 때 네, 이래로 지금 14년 만에 원내 교섭단체의 이 꿈을 이룬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평화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숫자가 모자라고 또 이 국민의당이 이제 분당돼서 나온 이래로 네. 뭔가 기대했던 대로 지금 안 굴러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당이 힘을 모아서 뭔가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또 각자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았던 좀처럼 이게 글쎄 과연 말이에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에 이제 통과 의뢰가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예,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마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노회찬 첫 글쎄, 원내대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를 등록하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상당히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이 입지는 캐스팅보트를 자임하고 뭐 이렇게 중도 정당을 표방했었는데 네. 조금 더 입지가 좁아졌다 그렇게 이렇게 되네요.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의당이나 뭐 그 민평당이나 네. 굉장히 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논평이 나왔어요. 이번에 교섭단체 등록하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나쁠 거 없죠. 어쨌든 지금의 그 3당 구조 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2대1이었는데. 예, 새롭게 지금 정의당과 민평당이 하나 된 된 교섭단체가 돼서 네. 2대2의 구도가 된 것은 원내 협상의 전략에 조금 그 유리하겠죠. 만약에 레벨리가 저걸 생긴 거 따져도 아니겠습니까? 뭐야 총 네. 의석수를 따져도 몇 표 차 안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의석 대결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표 대결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일이고 결국은 그 원내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전략을 세워서 협상을 해 나가는
이 그런 과정에서 네. 결국은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 또 어떻게 그 우위를 점하고 가면서 또 유리하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미 그 기본 판이 짜여지면 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것 가지고 결국은 표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권당으로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 교섭단체 구성된 민평당, 정의당의 그 연합은 그야말로 원내 그 협상에서 패싱당할 수밖에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또 뭐 아무리 이 그 같은 그 진보 진영에 있다 손 쳐도 야당인데 야당으로서 역할과 존재감을 확보하고 그래야 또 지지자들을 모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래서 분명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교섭에서 충분히 확보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윈윈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이 존재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그게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과거에 선진당 창조당이 할 때는 양당 체제에서 하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예. 3당 체에서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요?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은 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에 대해서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국회 운영에서도 민주당 이중대를 할까요? 저는 정책에서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국회 운영할 때는요. 다르겠죠. 교섭단체 처음 됐는데 이분들요. 목소리 크고요.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교섭단체면요. 다 배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 운영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4개가 있는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이 국회 운영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름인데 정세균 의장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국회의장 그러고 저는 이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은 저는 크게 저는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있으면요. 오히려 국회 운영은 야당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요. 여당을 압박하는 데는 도움이 되면 되지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래요? 다만 이제 투표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 당이 민주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인데 이름을 딱 보니까 저는 네. 정말 이 두 당이 참 케미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은 뭐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만 이름만 보면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이름은 정말 당 이름으로서는 참 평화 정의당 이런 거 하면 정말 좋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데 그 저는 또 하나는 이제 노회찬 전 장병환 의원이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기는 편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노회찬 원내대표를 갖다가 초대 원내대표로 했다는 거는 장병환 의원이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겁니다. 왜? 의석수가 더 많은데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나름대로 뭔가를 정치를 발휘했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노회찬, 장병환 두 의원이 굉장히 정치를 발휘했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2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내대표는? 2개월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당이 생길 때는 이렇지만 또 어떤 야성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지. 지금 바른미래당처럼 저는 민주당 이중대다. 또는 한국당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민주당 도와주겠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궁금한데. 제가 몇 가지 예. 말씀을 그래요. 예, 드리고 김정은 개헌 얘기 잠깐 네네.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4의 교섭단체가 생기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표계산을 해놓은 거 보니까 범진보와 범보수가 148대 145예요. 글쎄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뭐 이제 봐야지 안다고 하셨으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들어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이제 5월이면 또 다른 새로운 국회의장이 또 이제 선출되시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복잡한 이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평화 정의, 약칭 평화 정의라고 불리운다 그러더라고요. 이 평화 정의 무슨 밴드 이름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평화 정의 옛날에 말씀하신 분 네, 있었지. 평화 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석이 딱 20석이에요. 그래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나 송금조 의원을 끌어오르는 노력을
갖고의 노력을 했으나 지금까지 현재까지 안 되고 안 있는 게 됐고.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평화정의 의원 모임에서 현역 한 명이라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그래서 전담지사 나가려고 그렇죠. 그러는 만약에 이제 어. 뭐 지금 의사를 확실하게 안 밝히고 계시지만 한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슬아슬한 어떤 이런 그 동거 상태라고 할까요?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양당의 정체성으로 보다 지향하는 목표로 봐서 그런데 네. 그래도 더 큰 틀의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역시 이게 또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이 정치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뭐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이 기자들이 이 정당을 분류할 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네. 딱 봤을 때 국민의당 시절에는요, 이 국민의당을 범여권에 두기도 하고 어느 언론사는 야권에 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교섭단체가 생기면 이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둘로 정확하게 나눠졌다는 출입기자단이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기자단이 딱 나눠지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당 시절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복잡했어요. 어느 당에는 이쪽에서 출입하고 어느 당은 또 야당에서 출입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성향이 정확하게 딱 둘로 나눠져서 지금 아주 딱 떨어지게 과연 야당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지금 보니까 이제 8대 공동 정책 과제라는 거를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은 뺐어요. 합의 사항에서. 그러니까 뭐 선거 연대랄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각자 이미 뛰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호타이어 문제나 GM대우 문제 때문에 사실 초토화됐죠. 지역 경제가. 그래서 그쪽 지역 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면 추경 찬성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통과한 지 뭐 2, 3개월인데 불과 지금 또 추경이냐 그건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은 뺐었고 개헌 문제도 천정배 이제 그 특위위원장 민평당 맞아요. 예. 그 천정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 총리 국회 추천 문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명문화해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는 물론 찬성이고요,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추천 문제에 대해서 총리 국회 추천 문제는 약간 명문화까지 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의 테이블에 어쨌거나 이 국회 추천하는 문제, 총리 국회 추천 문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아주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문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지의 문제고 그래서 개헌 문제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떤 공통 교집합을 조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두 생각합니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민주당의 우당 역할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교섭단체 아까 우리 진님 말씀 주신 대로 교섭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결국은 그 여당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이 퍼즐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분명하게 그 하고 가야 될 게 결국은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집권당이. 그렇죠. 예. 결국 기본 정신은 협치입니다.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네. 형국이거든요. 지금 지방선거고 지난번에 탄핵이 끝나서 1년 됐습니다만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당이 또 가장 최대 관심사인 그다음에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 생명이 걸려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무한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나 이 집권 세력은 결국은 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의와 평화 정의 그 연합도 결국은 평화 정의 모임도 결국은
본인들의 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자기들의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조정해내야 되는데 결국 그 협치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영께서 예. 우원식 원내대표라 그러면은 예. 이런 사당 체제에서 어떻게 원내 전략을 꾸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원내 수석 그래서 부대표 여쭤보는 시절에 거야. 그때 그 새누리당 지금 저 신앙 그때 한나라당이 3분의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과반은 압도적 3분의 2 육박하는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 말씀하신 초창기죠. 18대 때 결국 민주당이 82석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안 됐어요. 야당 제1야당이 모든 것을 다 그걸 하겠다고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그 권한인데 왜 누구 3분의 1도 안 되고 누구 뭐 때문에 까부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또 이회창의 선진당과 함께 또 만들어서 3분의 2 이상을 보수 세력이 3분의 2가 넘는 이 그 의석을 확보를 해버린 거예요. 친박 모임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합당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실 게 이명박 정권이 첫 해부터 뭐 북악산 뒷산에 눈물 흘리면서 아침 이슬을 부르고 뭐 참여를 하고 했고 5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의 이 책무를 예.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인식을 하고 협치해서 서로 협의해서 네. 합의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이 사당 체제는 오히려 훨씬 더 그거를 강구하게 했고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 아까 우원식 대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원내대표는 딴 걸 답하죠. 예, 돌아왔는데 원내대표는 그만큼 이제 원내대표 수석이 그만큼 바빠졌고 두 사람 갖고 안 되고 이제 정책위장까지 나서서 야당들 다니면서 나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그다음에 그냥 완전히 이제 간쓸게 다 빼놓고 다니지 않으면 2대1보다는 2대2가 훨씬 낫잖아. 그건 사실 아니에요. 1대 3이 되는 복잡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1대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1대 3이 되는 현실적으로는 골치 아프네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역대 가장 힘든 원내대표라고 보면 되는 게 자, 첫째 이 정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진짜 진보라고 하자면 우리가 진보 보수로 편하게 나누는 거지 그 진보 중에서도 정의당은 좀 다른 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민평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볼 때는 기득권 정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서는 상당히 생각이 다를 테고 또 두 번째 지역으로 보면 자 호남에서 전남북 광주에서 보면요. 민평당은 민주당하고 필연적으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의석을 민평당이 잡고 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하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때요?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 때. 그렇다 그러면 같이 합치면 안 돼? 합쳐집니까 이게? 안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가 두 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은 이런 원내교수 수단을 이뤄가지고 앞으로 저는 2년 동안 집권 여당의 민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에서 생각이 비슷한 거는 찬성표는 적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도 민평당이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 3이고 이 원내대표는 정말 120석을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말 힘들게 이제는 2명만 설득하면 될 거를 3명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체력적으로나 이 머리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원내대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울진 않으시겠죠? 오래야 될지도 몰라요. 막판까지 2달 동안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거의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국민의당 쪽 그 원외위원장들이 뭐 서명을 해왔고 아유. 우리 보스만 나가지 말고 유승민 당신도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내부 좀 분란도 있는 것 같고 뭐 또 한국당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또 유승민 대표는 얘기하고 어떻게 보세요?
좀처럼 붕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고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뭐 다음 주에도 뭔가 또 있을 예정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최소한 수도권이라도 뭔가 그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진다. 미래당의 미래가 없어져 네, 버리는.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나설 것으로 거의 90% 이상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유승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유승민 대표에게 뭐 경기지사 나와라 또 어디 나와라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의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올 생각 어차피- 없는 것 같다. 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결단은 결국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를 견인하고 네. 그리고 나는 대선을 나갈 사람이다. 난 대선 나가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면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렇게가 지금 쐐기를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대표는 나가지 않을 것 같고 또 유승민 대표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저앉을 수는 없는 그런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죽어도 자유한국당과 뭐 어떤 연대나 무슨 뭐 합치는 건 없다 이렇게 뭐 천명하고 했는데. 예, 천명했었고 그리고 민평당을 그 창당한 의원들에게도 큰 소리 쳤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서울이나 또는 제주 같은 경우에 뭐 그 연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박주선 대표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국민의당 당원들은 굉장히 반발이 큰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선거 치르기도 전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어떻게 단일 대우로 해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요. 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래당 두 분 간단하게 얘기 듣고 정리하는 거라 먼저 하시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뭐 유승민 대표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체제가 지금 현재 이 선거 국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가정을 하면은 결국 홍준표 대표 체제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 앞두고 결국 다시 그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때의 유승민 대표와 과거 바른정당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냐? 문제는 뭐 뻔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대표죠. 결국은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패에 몰려 있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싶겠죠. 안 나가고 싶지만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나가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이냐. 국민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참 안철수 고생했다. 안철수가 정말 그 욕받다, 희생했다. 그러면서 동정론이 일고 네. 명분 있게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국면도 아니거든요. 그런 국면도 아니고 패에 몰려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아까 우리 보스만 표현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보스만 나가자 저쪽 누구도 나가라. 이렇게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선거 때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 5월 동주에 그 형국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모두가 다 지금 답답하지만은 가장 그나마도 편안하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이게 이 형국에서 그나마도 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유승민. 뭐 별 향후 걱정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결국 야권 그래요, 연대, 알겠습니다. 선거 연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당하고 연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한국당을 떠나서 지금 이 당의 문제는 뭐냐면 두 당이 합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지구당에 당협위원장이 공동 당협위원장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예컨대 구청장을 예컨대 광역단체장 말고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을 갖다 공천하는데도 과거 국민의당 출신을 갖다 공천하느냐?
바른정당 출신을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데 지금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까지 할 거면 왜 빨리 안 하고 시간을 끌느냐. 나름대로는 바른정당보다는 국민의당 출신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심지어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유승민이 차라리 서울시장 나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최소한 유승민이 과거에 했던 걸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유승민 의원 본인은 절대 난 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흔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신은 희생을 해라. 안철수는 희생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두 당은 합친 것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저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뭐냐면 경남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인데 어쨌든 서울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출신들은 대권을 갖다 노린 분들이 많고 여기 굉장히 정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경남도지사 나온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에 맞는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쉽지 않아 고민하는 것 같고 서울시장은 더 지금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안철수를 위해서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다. 저는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제 홍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걱정은 뭐냐면 요즘도 뒤로는 김용태 의원 나갈래? 뭐 이 지금 서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내보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2등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다가 1등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안철수를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대권 후보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없잖아요. 이상이 그 없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 홍준표 나오라 그러잖아요.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 조금 늦게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아마 누군가는 준비시킬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 명 지금 등판을 권유하고 있다는데 그래. 김용태 의원도 거의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희생이거든요. 현역 의원직을 내놓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뭐 출마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이다. 누가 나오든 간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나오려면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반대로 현역이기 때문에 또 공격받을 요소도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는 뭐 재밌는. 아니, 근데 한국당 후보 만약에 안 정해지고 아주 마이너한 분이 뭐 대표인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다 그러면 사실상 연대 아니에요? 한국당하고 미래당하고?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당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당 이름에서 상당히 많은 걸 갖다 뽑아먹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몇 프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적어도 정당이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울시장 인물도 중요하지만 역대 서울시장은 아니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아니요 아니에요?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 보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당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당선될 때는 구청장 25개를 전부 다 그때 한나라당이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은 바람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당도 중요하고 번호도 물론 그에 수반되니까 중요한데요. 적어도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아는 사람은 나와줘야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내겠죠. 홍준표 대표가 있다 그랬으니까. 쉽지 않은 게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는 1,000만 명 유권자, 1,000만 명 시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나 출마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평화정의 모임이 교수단체 등록하면서 달라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변화되는 어떤 그 정계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세 분 패널과 같이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자, 세 분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서가번 전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컷을 예, 지금 방금 우리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사진이 오늘 최근에 사진이 저 사진밖에 없어서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덥석 받았어요. 뭐 선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 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이제 박주선 대표 또 이게 깜짝 화들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금 저 사진에 빠졌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유한국당과는 절대로 그 연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결국 이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각의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문제는 유권자인 특히 이 과거에 이 국민의당의 이 압도적 이 다수의 지지자들이 이 호남 분들 아니셨습니까? 예. 그분들은 표를 모아서 본인들을 호남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이렇게 이익까지 관철시키고 또 민주주의 또 정당에서 다당제를 확립해서 또 역할들을 잘해주길 바라고 표를 줬는데 급기야는 원하지 않는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투항하더니 급기야는 이제는 이 자유한국당까지 가겠다고 하니 이것을 보는 모습들은 보면서 알겠습니다. 느끼는 이 심정들은 안타깝다. 참으로 어떠실지. 예.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 2기 위원으로 황전원 위원이 또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1차 때도 했던 사람이고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이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인물로 유가족들의 뭐 공분을 샀던 인물입니다.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그때 당시 일기 때 그 심각한 문제였던 거는 특히 이제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문제를 마치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행적을 조사하자고 의결하니까 본인은 뭐 사퇴한다 이러면서 퇴장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그 특조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매개로 해서 본인이 또 선거 출마하겠다고 나갔다가 또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이 또 특조위원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은 아까 그 장면은 이제 그 어제 최초 열린 2기 그 특조위 회의에서 예. 유가족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면서 막고 이제 이랬던 그런 장면인데요. 본인은 죄송하다고 유가족들에게 그 사과하고 2기 때 뭐 잘 뭐 이거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태를 봐서는 7시간 행적이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모두가 경악하고 있는데 침실 정치. 네. 그런 뭐 자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시간까지도 국민은 죽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인물을 또다시 2기 특조위에 넣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그 박근혜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논평을 철회를 하는 그런 해프닝. 자유한국당이 그 2명의 대통령을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 스스로가 저는 뭐 본인은 지금 송구하다 그러고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황전원 위원 같은 이런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섞어대지 않은 심정으로 사퇴시키는 게 맞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은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당에서 이렇게 당대표가 하는 건가요? 추천하는 추천해서? 거죠. 네. 자, 우리 세 번째 사진 한 컷. 우리 진성훈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목이 칼칼하네. 온 국민들이 제가 설명 안 하셔도 알 겁니다. 지난 예. 주말 그 유사 이래로 일단 미세먼지 조사를 한 이래로 가장 나빴던 미세먼지가 있던 게 지난 주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중앙일보면 톱 기사 제목이 그겁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거는 물 뿌리는 것밖에 없었다.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지난 5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만 따지겠다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터지니까 뭐 합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제가 후보들 공약을 보니까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들, 지금 서울시장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박원순 시장 비판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박영선 의원이나 뭐 다른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별로 참신한 게 없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측정기조차도 사람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10m, 뭐 10몇 미터 위에서 이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정책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미세먼지에 천착해 지금 정부,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바쁜 줄은 알겠으나 정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활 정치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국회가 많은 곳인지 정부가 많은 곳인지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 정치의
자기 이름 하나씩 걸친 사람들 전부 다 반성문 써야 되고 대통령부터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한테 협조를 바랄 게 있으면 바라는 것이고 예.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 정치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의 그건 무능이라고 봅니다. 시위 여론이 안 좋아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박원순 시장 하나 했잖아요. 지하철 그 무료로 이렇게. 워낙 비난 여론이 거세니까 그럼- 철회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네, 비판하고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문제. 요즘에 공기청정기가 날개 돋친 집 팔린다 그러던데요. 저희 집이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 정말. 그게 뭐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공포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봄철에는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더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요. 지금 진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여야 정치권 이제 와서 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바로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제는 한뜻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요.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알가알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당이 지금 좀좀 내려가야 돼.